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뒷자리에는 이다정 기자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다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아, 여기 조그맣게, 여기 나온다, 여기 나온다. 여기 나오죠? 안녕하세요. 비중 있네. 저희는 오늘 기아 자동차 K7을 시승하러 왔습니다. 이 K7은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전시장에서 소개시켜 드렸죠. 부분 변경 모델인데 굉장히 많이 바꾼 부분 변경이에요. 되게 많은 부분 변경. 네, 그런 모델이. 대폭 부분 변경. 꽤 부분 변경. 사실 특징은 2.5리터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었는데 그거는 시승차에 없습니다. 모든 시승차, 한 70대 가까운 시승차가 전부 다 3.0 GDI 엔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는 차도 3.0 GDI 엔진이고요. 19인치 타이어가 붙어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 K7 중에 가장 출력도 높고 가장 휠도 크고 뭐 그런 차예요. 방향 지시등을 켜니까 옆에 비디오가 나옵니다. K9이네요. 아, 이게 비싼 차에 한번 하고서 계속 쓰는 거지, 이제 이렇게. 여기에 옆에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꽤 괜찮네요. 디지털 계기판을 만들더니 역시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아 자동차 K7 이번에 부분 변경 나온 거는 총 5가지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2.5리터 스마트 스트림 엔진 GDI라고 표기를 하는데 MPI하고 GDI를 같이 쓰는 거죠. 좀 더 이 차를 사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MPI, GDI 차이는 분사 방식이에요. GDI는 직접 분사하는 거. 그래서 연비가 좋고 출력이 좋은데 사실 좀 요즘 검찰에서 수사받는 게 그 내용 때문이죠. GDI 엔진 결함을 숨겼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아직 확인되진 않은 내용이지만 어쨌건 그 GDI 엔진 현대가 한동안 고출력으로 고성능을 낸다고 밀어붙였던 엔진이에요. 근데 이 엔진에는 지금 MPI를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MPI를 가지고 연비, 효율, 파워 이런 게 별로 필요 없을 때에는 효율을 좋게 하자. 효율성을 강조할 때는 MPI로 작동을 하고 또 고출력이 필요할 때는 GDI로 작동을 하게 이렇게 2가지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엔진이에요. 똑똑하게 뿌린다는 거죠. 네, 그 엔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3.0리터 GDI 엔진입니다. 이거는 정말 오래됐어요. 3.0리터 가솔린 엔진의 직분사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 요거까지는 이제 2가지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2.2리터 디젤 엔진이 있어요. 디젤 엔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사전 계약이 그렇게 많이 비중이 없는데 LPG 모델이 또 있습니다. LPG 모델 역시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차값이 2천만 원대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가격을 좀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갖자는 취지로 만든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있죠. 2.4리터 하이브리드인데요. 이전에도 나왔던 하이브리드라 여기에는 뭐 6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면서 그다지 뭐 새로울 거라고는 뭐 새롭다고 말하긴 좀 그렇고요. 그냥 그 하이브리드예요. 이렇게 5가지 총 모델이 있는데 5가지나 되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연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이 차에. 그리고 17인치부터 19인치까지 휠도 3가지 종류나 되고요. 하이브리드에는 17인치만 사용을 하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3.0 GDI 엔진 이 차에는 18, 19인치를 사용을 하는데 이 차는 지금 19인치가 들어있는 차예요. 이 차가 이게 260마력 가까이 되거든요. 3.0 GDI 엔진 266마력이던가 이런데 이게 이 K7 중에서는 가장 힘이 센 마력 수치로 따지면 가장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디젤의 토크는 좀 뭐 다르겠지만 가장 출력이 좋은 엔진인데 최고의 출력은 6000rpm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0에서 2000 보통 주행할 때 사용을 하는데 6000rpm까지 올릴 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260마력의 출력을 진짜로 막 쓸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엔진들 중에 아까 기아차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40% 지금 사전 계약을 해서 한 10,000대 정도 계약을 했는데 40% 정도가 이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3.0
요것도 꽤 많이 한 30% 정도 선택을 했다는 걸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한 25%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아마 그 정도 제가 아까 들었어요. 근데 그 정도 되고 나머지 LPG하고 디젤이 그 나머지 한 10% 미만의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3.0 GDI가 주력 두 가지 중에 K7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고급이고 가장 많은 옵션이 달린 차를 당연히 시승차로 내놨습니다. 사실 2.5 스마트 스트림 타고 싶었는데 아직 뭐 출시는 했으나 고객 인도 뭐 이런 걸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사실 시승하는데 좀 맥이 빠지긴 했어요. 새 엔진 나왔는데 그걸 안 보여주고 그냥 3.0 가솔린을 타니까 8단 자동 변속기 들어간 거는 뭐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기아 자동차가 그랜저하고 싸워서 붙어서 판매량을 가지고 더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생산 캐파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 한 달에 10,000대씩 생산할 수 있는 그랜저하고 이 차 한 6,000대 정도밖에 생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 많이 들어와도 많이 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한계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모드에서 아주 편안하게 주행을 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돌려서 에코, 이거 에코는 계기판이 바뀌긴 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을 테니 컴포트, 이거는 원하는 모드가 아닙니다. 지금 스포트 모드로 가는데 스포트 모드 가니까 왼쪽에 엔진의 전수하고, 자 다시 보죠. 계기판을 보면은 지금 왼쪽에 속도계가 바늘로 나왔었고요, 오른쪽에 엔진의 전수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스포트로 가져가면은 그래프가 나오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직관적인 그래프가 나오고요. 왼쪽에는 속도계,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엔진의 전수가 숫자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엔진의 전수가 숫자로 나오다 보니까 뭔가 미래의 차를 운전하는 느낌. 여기서 전격 제트작전 키트 이런 얘기하면은 아재 인증이지. 스포트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쭉 올라가죠. 네. 스포트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6000rpm을 사용을 하게 됐네요. 5700, 800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높은 회전수를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까 하고 스티어링 휠은 사실 느낌을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 게 차선 유지 보조가 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지금 스티어링 휠이 지 혼자 가고 있어요. 왼쪽 훅에 주의하십시오. 이걸 꺼버리고 차선 유지도 꺼버리면은 이게 좀 묵직해진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유격은 좀 있긴 하네. 근데 뭐 유격이 좀 줄어든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더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가속 페달도 좀 더 아주 조금 단단해지고, 대신에 밟았을 때 엔진의 전수는 변속기를 꾹 잡으면서 5700, 800까지 계속 이용을 하는 걸 볼 수 있네요. 다시 스마트 모드로 돌아가면은 핸들이 좀 더 부드러워졌죠. 약간 이렇게 흔들어도 괜찮을 정도의 유격이 좀 더 여유가 생기고요. 국산차 승차감 굉장히 많이 최근에 좋아졌죠. 단단해지기도 했고요. 수입차에 비해서 오히려 뭐 독일 차들에 비해서 더 단단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왔는데, 한때 이렇게 부드럽다가 단단해졌다가 이제 좀 중간을 찾아가는 그런 단계로 생각이 됩니다. 좀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뭐라 그래야 돼? 부들단단? 부드러워지면서도 단단해진.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이상하네. 부단하네요. 네, 승차감 그래서 되게 정리가 잘 이렇게 어느 중간점을 딱 찾아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도로 상황이 굉장히 잘 맞아요. 우리나라 도로가 과속 방지턱이 굉장히 많고요. 도로 이음새가 또 많이 있는 편이고, 아스팔트 도로와 시멘트 도로가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에서는 가장 비슷한 좋은 승차감을 기본 세팅에서 낼 수 있는 차들로 만들고 있어요. 일단 앞좌석에서는 NVH 굉장히 좋은 수준이고요. 지금 80km, 90km 달려서는 딱히 뭐 시끄럽다든가 불편하다든가 뭐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엔진음도 되게 굵게 만들진 않았지만 그냥 윙 밀고 나가는 엔진 소리가 들리는 정도. 옛날에 K9 같은 차들은 너무 방음을 열심히 해놔가지고 이게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먹먹한 상태가 오기도 했었는데, 이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뒷좌석은
어떤가요? 뒷좌석에 MVH, 승차감, 이다정 기자가 타고 있는데요. 네. 네, 어떻습니까? 뒷좌석 승차감 좋습니다. 어떻게 좋습니까? 어떻게 좋냐면 일단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들을 먼저 보면 조용해요. 근데 이런 준대형 세단 정도 되면 바퀴도 크다 보니까 이렇게 아스팔트 도로를 달릴 때 쿠구궁 쿠구궁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조금씩 들어오긴 하거든요. 이게 근데 거의 모든 이런 큰 세단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이고 그거 외에는 아주 조용한 편입니다. 뭐 풍절음 이런 것도 없어요. 제가 2열 창문 열어보니까 2열 창문도 이중 접합 유리창에 적용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90으로 달리시거나 그거보다 좀 더 속도를 낼 때라도 이런 풍절음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승차감은 사실 저희가 어제 7 시리즈를 타면서 되게 좋은 승차감 느끼고 왔잖아요. 편안하고 안락한 승차감. 그렇죠. 아주 좋더라고.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살짝 이런 요철 부위에서 이렇게 통통하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거랑 그렇지만 똑같으면 사기 캐릭이지. 그쵸, 사기캐죠. 근데 이 차가 뭐 그 정도의 럭셔리 세단이 아니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이 정도면 굉장히 편안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차가 1억 6천이었어요. 네. 이 차가 3,500이니까 K7 5대면은 그 차 하나. 야, 그렇게 따지면 잘 만들었네요. 그러네. 그 차 하나 살 돈이면 온 가족이 다 K7 탈 수 있네. 근데 BMW라는 브랜드를 사잖아요. 자세히 보면 얘도 코가 넓어져서 맞아요. 코 보고 약간 BMW 같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키드니 그릴도 넓어지고 그래서 뭐 브랜드 중요하겠습니까? 불안. 제가 잠깐 가속을 해봤는데요. 괜찮네. 그리고 이렇게 달릴 때는 이 260마력의 GDI 엔진을 그대로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엔진 회전수를 7000 레드존까지 그대로 사용을 하네요. 페달을 끝까지 꽉 밟고 버티는 상황이었는데 7000 RPM 6500 정도의 지금 레드존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바늘을 세게 쫙 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되게 시원시원하게 나가고 역시 자연흡기 엔진의 재미는 이런 거야. 시승해본 소감은 사실 좀 뭐 아쉬워요. 좀 더 2.5 엔진을 탔어야 우리가 굉장히 확실하게 이거 새로운 엔진이야, 좋아, 나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 상황은 안 돼서 3.0 GDI로 시승을 했고요. 네, 말씀하세요. 길안내 반구정 1번. 이다정 좋아하는 애 나왔다. 라이언. 오. 이 어라운드 뷰가 굉장히 쓸만해요. 이게 적응을 하면은. 네, 그리고 화면이 넓으니까 좋네요. 확실히 좋네. 이달 기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파주의 어느 한 익숙한 곳에 왔습니다. 여기 지금 배경 보시면 뭔가 익숙한 그림 아닌가요? 한상기 채널에서 매일 볼 수 있는 그 장소인데 지금 그늘 찾아서 저기서 리뷰하고 계시고 제가 여기서 이제 외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신차 출시 현장에서 바뀐 점들을 조금씩 살펴봐서 오늘은 좀 비교적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모습을 보시면요. 입과 눈 모두 바뀌었어요. 그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늘 보던 그런 음각 그릴이 넓이가 훨씬 넓어지고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그릴 막대기가 훨씬 더 두껍고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그 옆에 헤드램프 형상 또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G자 모양의 LED 램프가 원래는 이렇게 여기까지 그릴까지 내려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이 LED 헤드램프는 뭐 트림에 상관없이 모든 모델에 이 램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아래쪽에 방향지시등 또한 모양이 바뀌었는데요. 이것도 LED 방향지시등인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트림에 따라서 벌브 타입의 방향지시등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LED 방향지시등이 들어가는 트림은 거의 노블레스 트림부터 기본형으로
이 램프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릴 쪽으로 좀 가운데로 오면요. 여기에 이제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운전 보조 시스템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레이더, 라이더, 카메라들이 모두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특히 이 네모판 있죠. 원래 이 네모판이 국내에서는 만들기가 힘들어서 EQ900대만 해도 일본에서 갖다 쓰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붙여놨는데 특히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릴 모양을 따라서 여기에 똑같이 모양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이 기아 자동차 K7의 외관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렇게 디자인에 뭔가 티나지 않게 신경 쓴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이따 뒤에 가서도 보실 텐데 일단 이런 부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옆은 사실 디자인이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대신 전장이 조금 길어졌거든요. 이 차의 전장은 4,995mm이고요. 그랜저와 비교하면은 거의 65mm 정도가 더 커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길이가 길겠죠. 근데 이 길이가 휠베이스 부분에서 길어진 게 아니라 여기 이 앞쪽 이 범퍼 부분이 조금 더 길어져서 길이가 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실내 공간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이 차에 끼워져 있는 휠은 19인치 휠을 끼고 있고요. 17, 18, 19 이 세 가지 휠을 제공하는데 지금 이 차는 3.0에 19인치 휠의 옵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휠이 들어간 거이고요. 뒷모습 테일램프가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테일램프 형상에서 이런 네모 모양? 점선? 이런 뭐라 그러죠? 네모? 약간 얼음 큐브 같은 그 형상이 위쪽으로 가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이 테일램프를 좌우로 가로지르는 램프인데요. 이게 지금 불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점선처럼 점점점점점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안 보이니까 낮이라 이게 절치선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진짜로 이렇게 접으면 절치선처럼 보이는지 접어도 봤어요. 아무튼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한 가지 배기구가 여기 뚫려 있을 것 같은데 가짜예요. 막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대신 나와 있고요. 양쪽에 여기는 그냥 멋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이 테일램프 정 가운데를 보시면 카메라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막 디자인에 티나지 않게 되게 신경 많이 쓴 것 같다고 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뭔가 카메라가 되게 자연스럽게 안에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딱 맞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트렁크를 열 때 뭐 아반떼나 이런 데서도 많이 봤지만 이 차에도 역시 아반떼와 현대차이긴 한데 그래도 같은 집안이니까요. 여기서도 이렇게 이 부분을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굳이 트렁크 버튼 부분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디자인이 깔끔해졌죠. 트렁크를 열어서 트렁크 내부를 한번 볼게요. 아이고. 트렁크가 엄청 깊고 넓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내의 마감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요. 이 저 안 보이는 부분까지 윗부분까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 없이 깔끔하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공간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 넓고요. 근데 골프백 얼마나 들어갈 것 같나요? 3개, 4개? 골프백 한 3개, 4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하네요. 이 밑에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밑에는 근데 이 밑에 덮개가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날아가겠어. 그냥 껍질 같아요. 약간 이렇게. 이런 껍질로만 되어 있어요. 가운데만 살짝 딱딱한 바닥이고 이 옆쪽은 바닥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런지 그냥 이렇게 정말 껍질로만 해놨고요.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면 아래쪽에 그냥 빈 공간이 나오네요. 지금 뭔가 그런 키트 같은 거를 빼놓은 것 같은데 이쪽에 이 정도 크기의 공간이 여기에 타이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거 빼고 타이어도 넣을 수 있나 봐요. 아무튼 아래 공간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공간이. 실내 디자인도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저는 외관보다 이 실내가 더 마음에 듭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고요. 그리고 이런 구성이나 사양들도 훨씬 더 많이 추가가 돼서요.
진짜 뭔가 그랜저와 싸워보겠다. 이런 각오가 되게 단단히 돼 있는 듯한. 가장 눈에 띄는 게 계기판의 변화입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갔고요. 이거 역시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사양이고 스타일 패키지라는 것에 같이 들어가 있는 그 기능이에요. 이거랑 막 그 아까 19인치 휠이랑 같이 묶여 있더라고요. 옆에 똑같은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디스플레이도 되게 보기 편하고 화질, 그래픽의 선명도나 이런 것들이 모두 뛰어나요. 어제 제가 BMW 7 시리즈를 탔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이게 훨씬 사용하기도 쉽고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뭔가 답답한 느낌이 없이 거의 베젤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서 진짜로 넓은 느낌이 나요. 기존보다 버튼 개수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줄어들고 대신 이런 소재들은 더 고급스럽게 써서 훨씬 사용하기 쉽고 보기에도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되게 조작하기가 쉬운 게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살짝씩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이렇게 조작하기에도 되게 쉬워요.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공조장치 부분, 이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좀 독특한 부분은 이렇게 온도 조절하는 게 있잖아요.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실제로 직관성이 되게 좋도록 만들어 놨어요. 바람세기를 올리고 내릴 때 올려야지 하면 이 버튼을 그냥 올리고, 내려야지 하면 그냥 내리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USB가 있는데요. 2개가 있고 여기는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것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넣으면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아요. 살짝 비좁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스마트폰 충전 시스템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닫으면 좀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쉬운 부분은 여기가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시라는 점. 그래서 오래 사용하고 이런 데 계속 만지다 보면은 손자국이나 먼지가 많이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관리를 잘 해줘야 좀 더 깔끔하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뀐 점은 바로 이 전자식 기어 레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전자식 기어 레버가 들어가면서 뭔가 디자인이 좀 더 뭔가 최신의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이 바뀐 것 같고, 전자식 기어 레버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패들 시프트도 같이 붙었고요. 뒤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등을 모두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을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이게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 이런 것들을 바로 기어레버 옆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놔서 운전하다가 쉽게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버튼들도 모두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조그 다이얼식으로 돌려서 한다는 건데요.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돌려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쪽 모두 사용이 가능해서 만약에 스마트에서 스포트로 가고 싶을 때 이거를 여기까지 가려면은 한 3번, 2번은 더 돌려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양쪽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용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죠. 빌트인 캠. 소나타에서 최초로 선보였던 뭐 내장형 블랙박스 기능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암레스트. 저는 이 암레스트가 이 차에서 좀 더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양문형 냉장고처럼 이렇게 양문으로 열려요. 그리고 이 안에 공간들도 깔끔하게 마감을 해놔서요. 뭐 이렇게 이런 칸막이 수납함까지 정말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여기 안엔 12V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근데 약간 이 안쪽의 칸막이는 사실 공간이 이렇게 엄청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막 12V 들어가고 여기 빌트인 캠 관련해서 USB 포트가 여기 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완벽한 직사각형 형태의 수납함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번엔 2열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가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서 운전석 조절해 놓고 제가 뒤에 앉았는데요. 정말 넓습니다. 이거는 K7이 준대형 세단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대형 세단에 앉았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무릎 공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발밑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도 다리가 저기까지 안 닿을 정도로 넓어요. 그래서 제가 빼면 발밑 공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확보가 돼 있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릎 공간이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 밑에 발을 넣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시트는 편안하죠. 일단 등받이 각도가 살짝 뒤로 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요추 부분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장거리를 갈 때에도 뭐 굳이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여기 유리창 열고 닫는데 위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열선 시트는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암레스트는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있다가 빼서 쓸 수 있고, 여기에는 앞쪽에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다이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변경할 수 있고, 뭐 찾을 수 있고, 모드 설정. 어이구, 소리가 나오네요. 그리고 볼륨 조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열면 컵홀더가 나오죠. 그래서 자꾸 제가 어제 탄 차라서 생각나서 그런지 BMW 7 시리즈랑 비교하게 되는데, 어제 제가 뒷좌석에 이렇게 컵홀더를 열어봤을 때 약간 뻑뻑하게 팍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컵홀더가 부드럽게 나오고 이런 거는 지금 이 K7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플라스틱 재질도 그렇고요. 이 센터 부분 볼게요. 이 센터 부분에 송풍구 있고요. 열고 닫을 수 있는 거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너무 더워서 얼굴에서 이거 쬐고 싶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끝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딱 바람이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렇고요. 이거 역시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했고, 이게 약간 낮은 소형 세단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뒷좌석은 별로 신경을 안 써서 뒷좌석은 그냥 플라스틱 처리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뒷좌석의 디자인까지도 조금씩 고려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블랙 하이그로시, 그리고 송풍구 이 주위를 크롬 메탈로 이렇게 둘렀어요. 이런 송풍구 날개 조절하는 이런 데에도 세심하게 여기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이런 다이얼도 그렇고요. 생각보다 진짜 꼼꼼하게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USB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 USB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그냥 이 포트를 그냥 띡 넣어 놓은 게 아니라 이 주변을 살짝 다른 소재를 쓰기도 하고, 디자인도 넣어서 뭔가 좀 너무 저렴해 보이지 않게 잘 마감을 해놨습니다. 다 했어요.